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공학대학원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을 이제 저와 한 학기 동안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서 데이터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데이터 과학 분석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 절차, 수행 절차,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챕터는 강의는 이제 네 가지의 꼭지로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개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요하고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영상은 아마존.com에서 출시한 이제 그 예측 배송에 관련된 짧은 소개 영상인데요.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s Amazon a mind reader? The online retail giant developing this. It's called an anticipatory shipping system. The company would ship items based on a customer's shopping patterns, product searches, and your wish lists. Those items would sit at a regional hub near the potential buyer. Now, if you then make that transaction, it's going to show up almost instantly at your door. 이게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토가 좁고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늘 뭔가를 인터넷으로 사면 보통은 하루 있다가 이길 배송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토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문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객에게 동일한 비용을 받는 대신에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적인 요소로서 훨씬 더 빠른 배송을 해줄 수가 있다면 고객의 로열티, 충성도를 높여서 이 고객 자체가 다른 쇼핑몰 또는 인터넷 그 사이트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했던 거는 현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과거 고객들의 구매 이력들과 어떤 고객들이 무슨 그 제품들 또는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에서 클릭을 했고 보았는지에 대한 로그 기록들을 가져다가 특정 시점에서 특정 고객이 구매할 것으로 높게 예측되는 구매 확률이 높게 판단되는 제품들을 중앙 물류 허브가 아닌 고객의 배송 지역에 가까운 물류 허브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객 근처에 있는 지역 물류센터에서 해당하는 제품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배송이 완료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 결국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모든 구매 이력과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고 수준에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설명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게 얼마나 많이, 자주, 어디에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 단계가 되겠고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설명과 예측 사이에 디아그노스틱 어널리시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예측 단계입니다. 현재 트렌드가 계속될 것인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미루어 봤을 때 미래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두 번째 예측 단계이고요. 그렇게 예측 결과물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 또는 어떤 의사결정과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마지막 최적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제조업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랜딩.ai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드루 응 교수님께서 제조업 적용을 목표로 세운 스타트업이고요.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과 제휴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출시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뭐였냐면 데이터가 이제 이 왼쪽 그림을 예시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생산된 제품, 제조업의 제품 기판들을 사람 검사원이죠. 휴먼 인스펙터가 굉장히 밝은 형광등 아래에 기판들을 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흠집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에는 불량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판정을 하는 검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검수 단계를 거친 그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기판에 대한 촬영된 사진이 있고요. 그 사진에 대응하는 제품이 사진 속의 제품이 불량인지 정상인지를 판별해 주었던 여러 장의 쌍들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기판 제품의 기판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가 정상으로 검수 결과 정상으로 판별될 것인지 불량으로 판별될 것인지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요. 불량일 경우에는 어느 영역 때문에 불량으로 판정되었는지에 대한 의심 영역까지도 함께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현함으로 인해서 사람 검사원이 직접 검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최근에는 용어도 유행을 타는데 어널리시스라는 용어는 약간 이제 예전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이제 줄이는 추세이고요. 크게 봤을 때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디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주로 살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들이 하는 일입니다. 솔루션들 중에서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어주는 일 있죠. 이러한 이 역할을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에서 하고요. 디아그노스틱 어널리틱스는 말 그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품의 불량이 발생이 되었으면 어느 공정 때문인지, 또는 그 불량이 어떤 설비에 무슨 센서가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게 디아그노스틱 어널리틱스입니다. 세 번째로 프레딕티브 어널리틱스는 주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프레딕티브 어널리틱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프리스크립티브, 예방적 또는 예지적 애널리틱스인데요. 전 단계에서 예측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어떤 식으로 현재 상황을 조정해야 되는가 또는 의사결정을 바꿔야 되는가, 이거를 최적화를 해주겠다는 게 바로 네 번째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입니다. 이거를 디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에다가 디아그노스틱 애널리틱스를 더해가지고 합쳐서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줄이자면 디스크립티브와 디아그노스틱이 합쳐져서 디스크립티브 어널리틱스고요. 그 다음이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 그 다음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널리틱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What has happened니까 디스크립티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프레딕티브 같은 경우에는 what could happen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마지막으로 프리스크립티브는 what should happen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당위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선결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가 과연 수단인지 목적인지를 물어보는 하나의 장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리멤버라는 명암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명암인식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멤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명암을 정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명암이 촬영이 되면 해당하는 촬영된 이미지가 아르바이트생의 화면에 뜨고요. 그 화면에서부터 하나씩 필요한 정보를 읽어서 다시 입력을 해주면 각자의 이 앱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다시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00% 정확한 인식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이미지와 완벽한 정답 사이에 100% 매칭되는 정답 사이에 데이터의 퀄리티를 인정을 받아서 2017년도 이제 말에 라인플러스하고 네이버에 수백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이제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은 사실은 명암 이미지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정보 간의 쌍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가 얼마나 품질이 좋고 좋은 데이터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의 고품질이 확보가 되었을 때만이 이후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 미리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국종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두 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노가다로 치부를 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어널리틱스 관점에서는 좋은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모으는 지난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 과학 자체는 융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호합니다. 다양한 학제간 학문이 융합돼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뭐냐면요, 주어진 현실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무엇으로 해결하자?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은 다양한 학제로부터 가지고 오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과 통계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 수학적인 개념 그리고 통계적인 사고 방식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항상 논리적으로 100% 들어맞는 게 아닌 현실 상황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한 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 있는 현업에서의 도메인 나리지와 비즈니스 나리지도 충분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데이터 분석만을 한 사람들은 그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내어주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가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자초지종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분석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론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그림을 보고 이 규칙을 찾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B라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악수를 한다 라는 규칙에서 A하고 B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무엇일까요? 6장의 그림을 보고 뒷장 설명이 나오기 전에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백인들은 악수를 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동양인처럼 생겼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양 또는 유럽인들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제 핵심은 뭐냐면, 이 명제는 지금 보시는 6장의 그림으로부터 도출된 명제예요. 이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과학이라 함은 주어진 사실로부터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제를 도출했던 데이터셋이 아닌 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도출된 규칙이나 명제가 맞는지 아닌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명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제가 만약에 절반의 데이터셋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셋을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아시아계 사람인데 악수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백인인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뭔가 앞서서 만들었던 명제가 완벽하게 전체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번에 그림을 봤을 때는 같은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다른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악수를 한다라는 명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명제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진 6장을 통해서 도출한 명제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 이 사진 6장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명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를 가지고 다른 그 사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쳐보면
같은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밑에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데이터셋에서 만든 또는 그 찾은 패턴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 패턴을 찾는 데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에서도 적용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를 할 때는 데이터셋을 구분을 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뒤로는 이제 앞으로는 모델이란 말을 쓸 텐데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지금까지 서양의 대부분의 과학들은 연역법에 해당하는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연역법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3단 논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계의 많은 법칙들은 F는 MA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법칙들이 있을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논리학을 따져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유명한 이제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3단 논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과학이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만 유일하게 귀납법의 학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관찰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주요 개념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는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방법론 모델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정의가 존재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규모에 초점을 맞춘 정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DBMS 소프트웨어가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규모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교 연구실에서 빅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빅데이터 전문가냐고 물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업무 수행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 또는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라는 관점에서는 그것도 빅데이터 프로젝트라고 인정을 해주자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크게 4V로 그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 4V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양 자체, 데이터가 생성되는 양 자체가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 variety는 데이터라고 하는 의미가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 다시 말하면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만을 의미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위치 정보, 네트워크 등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화되어서 저장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모든 형태를 데이터로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네 번째, value의 부위인데요. 이렇게 많고 빠르게 생성되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의료나 행정과 같은 퍼블릭 섹터뿐만이 아니라 리테일이나 매뉴팩처링과 같은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분석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윤을 증가시키거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빅데이터 분석이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분석 방법론이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은 휴대폰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자동차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입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길을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을 찾는 최단 경로 찾기 알고리즘은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데 휴대폰이 더 정확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도로 상황을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를 이제 그게 최단 경로 찾기에서의 하나의 제약식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 도로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왼쪽 휴대폰은 대략 1000만 명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0만에서 30만 대 정도의 상용차들의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서 도로의 상황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상황 파악이 왼쪽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도 더 빠른 길을 적합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알고리즘의 차이가 아닌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규모의 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데이터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성공 사례로서 제시되는 것인데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버스의 노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 교통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버스 노선 회사에서 필요한 노선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제안을 해서 그걸 승인을 받았다면 이 문제는 이 문제의 목적 자체는 심야 시간대에 택시 이외에 서울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제 제공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이나 일과 시간처럼 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버스들이 텅텅 빈 채로 달리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대수의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차 시간과 배차 간격, 배차 시간, 그리고 노선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각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기지국이 통신하는 경로를 추적을 해보게 되면 한 사람이 특정 시간대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회식을 하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이쪽에 안암동 쪽에 있습니다. 출발을 해서 저희 집은 이제 금천구 쪽이 이 지도보다 더 밑에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로를 거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마포대교를 건너 이렇게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저라는 개인의 특정한 날짜의 심야 시간대 이동 경로입니다. 이러한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의 개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메인스트림이 밝혀질 겁니다. 그 메인스트림에 비슷한 시간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에 해당하는 메인스트림의 버스 노선을 개설을 해주면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가장 많은 서울 시민들이 만족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역시 뭔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로서 문제를 푸른 성공적인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지멘스사의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판을 만드는데 여기서 수행을 했었던 이제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생산 정보를 디지털화했다라는 뜻입니다. 부품과 설비들이 장착된 천여 개의 센서와 스캐너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기계의 이상과 불량품을 바로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공정 데이터의 분석과 반영을 그래서 최적 공정을 초 단위로 진단을 했다라고 백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람을 통해서 원격으로 문제를 제어하고 제품의 개발 정보까지도 특정한 제품의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제품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고장이 조금 더 덜 나는 생산 관점에서 그대로 또는 향상된
퍼포먼스를 내면서도 생산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그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설계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근데 이거는 다소 이제 과장이 되어 있는데, 생산성이 8배 향상되었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잘 찾아보면 이거는 사실은 생산성이 8배가 된 게 아니고요. 불량률 자체가 8분의 1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률에 대해서 8배 생산성을 향상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이 목적 자체가 방점이 결과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규칙이나 패턴을 추출하는 활동, 아까 보셨던 그 사진 6장에서 공통적인 점 찾아내라, 이게 데이터 마이닝의 하나의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가는 일련의 활동.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점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잘하는, 스스로 진화하는 기계를 만드는 건데,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일련의 패턴을 찾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알고리즘화된 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검사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 검사 문서가 뭐 한두 장이 아니라 2년의 건조 기간 동안 대략 한 3만 건 정도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위치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하나하나 사람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텍스트 정보를 변환해서 이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리해서 하나의 규칙화된 또는 결과물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데이터 마이닝의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기계학습은 무엇이냐면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과업은 말 그대로 이 알고리즘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불량 탐지를 하는 모델이다라고 하면 불량 탐지 자체가 과업이 될 것이고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이기는 게 과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분류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사진이 주어지면 그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류기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요. 알파고라는 바둑을 두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알파고가 얼마나 바둑을 상대방을 잘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핵심은, 이게 핵심 포인트는 경험인데요. 경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제공해줄수록 성능이 점점 더 향상되는, 과업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느냐? 가운데 있는 모델에 또는 방법론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계학습에다가 인공지능 객체가 되려면 행위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인지해서 보상이 최대화되는 지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이었죠. 이분은 사실 사람이고요. 알파고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지만 인공지능 객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객체가 되려면 원래 알파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의 그 클러스터로 연결된 컴퓨터 서버들인데, 여기에서부터 뭔가 로봇팔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위치에 돌을 놓아라 라는 판단이 되면 로봇팔이 그 돌을 들어서 해당하는 위치까지 놓으면 인공지능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의 장영재 교수님 연구실에서 물류 OHT라고 하는 오버헤드 그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준 이제 사례인데, 이건 한번 직접 찾아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뭔가 바틀렉이 없이 원활하게 물류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이건 엔비디아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이렇게 뒤섞어서 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자료를 작성하는 게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가장 상위 개념이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 하위로 해당하는 지능을 만들어가는 방식 중에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방식이 있는데, 귀납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게 기계학습이에요. 지능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기계학습 중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인공신경망이 있는데, 딥러닝은 그 인공신경망의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명확하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포함관계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제품들 또는 사물들, 말 그대로 thing들이 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고, 어떨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도 없이 자기들끼리 뭔가 제어와 커뮤니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 이거를 사물인터넷.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네트워크에 스탠드얼론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커넥션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여러 사물들로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적절한 분석과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를 바로 사물인터넷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정에서도 여러 개의 설비가, 그리고 여러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공정은 앞 스텝과 뒷 스텝이 서로 기계들이 스스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다면 사실은 엔지니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언제 현실로 도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꿈 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 공정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실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 과학의 구성 요소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